네, 두 번 소개받으니까 어색하네요. 네, 제 테라폼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러 왔고요. 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이라서 좀 네, 다들 급하게 오셨을 텐데. 네,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AWS를 저도 쓴 지 몇 년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쓰진 않았거든요. 원래 제가 뭐 인프라를 쭉 하던 사람은 또 아니어서 네, 지금은 인프라에 좀 관심 있어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 이제 뭐 서비스 만들면서 제가 AWS 처음 썼을 때는 그냥 이제 서버가 필요했어요. 전에 이제 뭐 회사에서 서버 받아서 쓰고 그냥 EC2가 한 대는 아니었지만 EC2가 필요했던 거죠. 그냥 서버인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게 이제 많아지니까 가장 많이 쓰는 AWS 선택해서 그냥 서버를 띄웠죠. 그리고 그냥 처음에 서버 띄울 때는 그냥 회사 좀 편한 느낌? 회사에서 받는 서버보다 조금 편하게 쓰는 느낌으로 그냥 썼고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리소스가 이제 금세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EC2 하나 쓰고 있었는데 당연히 뭐 VPC 원래 있었겠죠. 뭐 VPC 세팅도 들어가야 되고 ELB 들어가고 뭐 S3 들어가고 IDS 들어가고 뭐 여기는 이제 뭐 보시면 다 아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적어놨지만 뭐 사실 매년 리인벤트에서 엄청난 게 뭐 열 몇 개씩 나올 정도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 AWS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은 엄청 많죠. 그리고 개별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있지만 기본적인 것 내에서도 각종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어요. 처음에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지금 그래도 이것저것 써봐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모든 리소스 하나가 다 새롭고 너무 힘들고 겨우 이해해서 구성해 놔도 잘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약간 제가 이게 내가 저 혼자 다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제가 뭔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서버 잘 돌아가고 서비스 잘 하고 있지만 제가 이거를 내 인프라를 잘 관리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저 별로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유지보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서버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냥 EC2를 클라우드에 맞게 쓰지 않고 EC2를 이제 그냥 옛날 전통적인 서버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서버가 이제 업타임이 1년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다 세팅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서버를 시간이 지나서 내리기가 무서운 거죠. 저도 이거 내려가면 다 올라갈 수 있나? 여기 내가 무슨 세팅했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됐고 그냥 굳이 잘 돌아가는데 장애가 나지 않으면 굳이 제가 바꾸진 않아요. 조금 뭐 설정이 이상한 설정이나 좀 개선하고 싶은 게 있어도 괜히 이거 바꿨다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잘 바꾸지 않게 됐고 예. 그리고 뭐 혼자 할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팀에서 이제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 명의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누가 이 변경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했는지도 잘 추적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AWS 보면 이제 메뉴가 너무 많아서 요즘 점점 많아지죠. 새로운 입사자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쓰지 않으면 이제 계정이 같아도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전체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프라도 이제 누구나 좀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고 저희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냥 물론 AWS에 믿고 해도 잘 동작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이 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해요. 저는 이제 비교적 이 개념을 한 1, 2년 뭐 좀 길게는 한 2, 3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듣기 시작한 개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많이 빠져 있어서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가 뭐냐? 그냥 말 보면 이제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이제 말도 용어가 이제 직관적이니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전통적인 인프라를 생각을 해보면 IDC에 서버 넣고 그렇게 썼죠. 서버 넣어놓고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SE나 이제 서버 부서에 신청해서 서버 받아서 신청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서비스를 새로 런칭할 때 막 계획서 쓰고 그랬죠. 어떤 사양의 서버가 몇 대 필요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받고 그랬어야 됐고 예, 지금도 이제 회사에 따라 이거는 회사 인프라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회사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IDC에 넣고 이제 많은 작은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들은 이제 IDC를
뭐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왔죠. 시대로 넘어온 지는 이미 오래됐고 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점점 더 많이 쓰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관점에서 되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AWS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모든 리소스나 기능에 대해서 이제 API를 다 제공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져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다룰 수 있어요.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개발자니까 저희가 개발을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만든 소프트웨어처럼 인프라도 똑같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하드웨어지만 그 하드웨어 관리는 이제 AWS에 위임이 돼 있고 저희는 그걸 소프트웨어처럼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쌓아온 경험을 인프라스트럭처에 똑같이 녹여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역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에 저희가 많은 경험이 녹아 있죠. 그리고 뭐 접근 방법이나 개발 방법론 같은 것도 계속 연구되고 새로 개발이 늘어나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저희도 이제 몇 년 전에 개발하던 거와 지금 개발하던 방식이랑 그런 게 이제 많은 개념이나 그런 게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똑같이 녹아낼 수 있게 됐다는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이제 버전 관리 도구 같은 게 있고요. 저희 이제 요즘 코드 짜면 이제 뭐 항상 기시나 이런 걸 써서 버전 관리를 하니까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코드 리뷰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팀이나 회사가 만들어서 이제 공동 책임하에 이제 리뷰하고 버그 개선하고 이제 사전에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뭐 CI 등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자동화를 하고 이게 그냥 사람이 체크해서 믿지 않고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고 이제 지속적인 100%에서 빠르게 이제 사용자들한테 더 좋고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나 이제 그런 것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에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디맨드가 돼버렸죠. 옛날에는 이제 그 서버를 하나 요청하고 새로 받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이제 EC2 같은 경우 띄우기 시작하면 뭐 몇 분 내에 그대로 바로 서버를 제가 사용했다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이 끝나면 바로 뜰 수 있고 이제 작년부터는 초단인가요? 초단위로 과금이 됐기 때문에 잠깐 쓰고 이제 버리기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에 넘어와서 이제 가장 이제 이건 애완동물과 가축이란 비교는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발표하신 분의 이제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인프라는 이제 서버를 애완동물처럼 다뤘어요. 이 개념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좀 설명드리면 옛날에 서버를 애완동물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서버가 10대 있으면 10대 서버에다 이름을 지정하고 2번 서버와 7번 서버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서버 들어가 그러면 모든 팀원이 다 8번 서버에 들어갈 수 있죠. 다 똑같은 서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제 서버를 애완동물처럼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이제 구별한 거죠. 저희가 애완동물 키우면 뭐 몇 마리를 키우던 다 이름이 있고 다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는 이제 서버를 이제 가축처럼 다루고 있어요. 양이 50마리 있으면 50마리에 다 각자 이름을 주거나 이제 37번 양을 구별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양이 50마리 있는 거예요. 세어봐서 50개 있으면 정상인 거고 한 마리가 없으면 도망간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온디맨드 시대에 맞게 제대로 쓰려면 이제 서버가 반복 가능해야 돼요. 아까처럼 서버를 올렸다가 내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반복 가능해야 되고 반복 가능하고 이제 요청할 때마다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고장나면 교체해 버리는 게 빨라요. 이거를 들어가서 고치거나 뭐 라이브러리 업데이트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새 거 만들어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게 더 빨라요. 교체하려면 당연히 반복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 가능하려면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요. SH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설치를 한다거나 버전업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항상 계속 교체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제 이런 바탕하에 이제 그
적용도 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에 대한 도구는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셰프나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앤서블 같은 게 있고요. 네. 이런 도구를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도구가 제가 한 5개 정도 나열을 했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과 나머지 3개의 도구는 좀 성격이 달라요. 아마 위에 있는 3개의 도구를 더 많이 익숙히 써보셨을 텐데 제 관점에서 이제 위의 도구들은 이제 프로비저닝 도구들이고요. 뭐 이런 도구들도 계속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뭐 플러그인도 나오고요. EC2를 띄우고 들어가서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뭐 파이썬을 설치하고 뭐 자바를 설치하고 이런 환경을 서버에 프로비전을 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고요. EC2 뭐 앤서블로 EC2를 띄우거나 뭐 셰프로 IAM 설정 관리를 하진 않죠. 보통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클라우드 포메이션하고 테라폼은 좀 더 낮은 단계 관리를 리소스 관리를 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툴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아니라 테라폼을 선택했죠. 네. 여기 AWS 서밋이지만 네. AWS 만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들고 온 건 아니고요. 테라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사이트에 그 설명을 보면 라이트 플랜 앤 크리에이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로 이제 작성하고 계획 세우고 이제 리소스 생성하고 하는 도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라폼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고 AWS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지원해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이제 당연히 AWS 만들었으니까 AWS밖에 지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AWS 말고 뭐 GCP나 뭐 MS 애저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뭐 테라폼으로 GitHub의 ORG의 멤버 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HCL이라는 언어로 리소스를 선언해서 사용을 하고 커맨드 라인 툴을 줘서 그 커맨드 라인 도구에서 이제 그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지만 상용 버전도 있는데요. 상용 버전은 사실 오픈 소스 위에 그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라폼은 실제로 써보면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한 도구예요. 테라폼은. 근데 우리 테라폼으로 다루려는 AWS는 되게 복잡하죠. AWS는 복잡해서 사실 쓰다 보면 테라폼도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테라폼 자체는 아주 되게 간단한 도구입니다. 개념도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테라폼의 간단한 사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예, 이런 컨퍼런스에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테라폼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도구는 아니라서 뒤에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정도로 이제 간단한 기본 방법 부분만 설명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은 HCL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HCL은 이제 해시코프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를 얘기해요. 해시코프는 이제 테라폼을 만든 회사 이름이고요. 해시코프에서 만든 도구는 요즘은 거의 다 HCL을 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제이슨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더는 아니지만, 네, 그냥 보시면 이제 개발자들은 읽기 쉬울 정도로 직관적으로 생겼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맨 처음에 선언에 이제 예약어가 있고요. 예약어는 이제 리소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정의는 이제 리소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리소스란 건 저희가 AWS에서 보는 모든 건 다 리소스예요. 뭐 IML, 롤, 뭐 S3 버켓, EC2 이런 거 전부 다 리소스예요. 그리고 AWS 인스턴스라는 건 리소스 종류죠. 그래서 AWS가 붙였으니까 AWS 거고 인스턴스는 여기서 EC2를 얘기하죠. EC2 인스턴스를 얘기하고 저런 거는 이제 테라폼 API에 맞게 테라폼의 이제 기능에 맞게 계속 추가되고 이제 미리 정해진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리소스 이름은 그냥 변수명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 리소스에 이름을 주는 거죠. 이게 API 서버면 API라고 주고 뭐 웹이라면 웹으로 줄 수 있고 프로덕트 이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각 속성명으로 그 여기는 이제 EC2니까 EC2의 설정을 저희가 적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은 마이크로 T2 마이크로 쓰고 세큐리티 그룹 어디에 하고 키페어 뭐로 지정하고 이제 우분투 16.04 쓰고 이런 거를 이제 쭉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이게 테라폼 이제 TF 파일로 만들어져요. TF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크게 이제 큰 상태를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맨 왼쪽에 이제 설정이 있죠. 방금 제가 HCL로 그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 API랑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제 로컬에 TF란 파일이 설정 파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맨 우측에는 AWS가 있어요. 이건 실제 AWS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AWS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만들었고. 그리고 중간에 TF 스테이트라는 상태 파일이 있어요. 상태 파일은 제 설정과 AWS 리소스를 실제 매핑해 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새로 생성하거나 하면 그걸 추적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런 파일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EC2에 뭐 한 서버가 10대 있는데 한 대만 테라폼으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10대 중에 어느 게 테라폼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으로 이제 플랜을 실행을 하고요. 테라폼 플랜을 하면 그 설정 파일로 결과를 예상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명령어 예상대로 이제 계획이고요. 실제로 인스턴스를 만들진 않아요. 만들진 않고 계획만 세워보고 제가 이제 한 대 추가했는데 한 대 추가한다고 표시된 거죠. 마지막에 add 1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기대대로. 그러면 이제 테라폼 플랜을 실행하면 제 로컬 파일과 상태 파일과 리소스를 비교해서 이게 추가할지 삭제할 건지 수정할 건지를 이제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면 실제로 AWS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방금 만든 그 플랜 결과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테라폼 TF 스테이트라는 이제 제이슨 파일이 하나 떨어져요. 열어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예, 이건 이제 사실 사람이 수정할 일은 없고요. 테라폼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나면 제 설정이 있고 AWS에 EC2 인스턴스 생기고 TF 스테이트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가 모두가 일치가 됩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EC2를 만들 수 있고요. 네, 이게 상세 사용법은 이제 문서나 이제 홈페이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이게 거의 중요 부분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라폼을 이제 업무에서 사용한 경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회사에서 테라폼으로 이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려고 하면 기존의 레가시를 가져와야 돼요. 회사에는 모두 레가시가 있잖아요. 이제 아주 뭐 코파운더랑 회사를 오늘 차린 게 아니라면 무조건 레가시가 있죠. 레가시를 테라폼으로 이제 인프라를 관리하려면 이제 100%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고 이제 한 번에 가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레거시를 테라폼으로 관리할 수 있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명령어가 이제 테라폼 임포트예요. 이미 어떤 리소스든 테라폼 그 AWS에 존재하고요. 거기에는 다 아이디 같은 게 있죠. 그 AWS에서는 그거를 임포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져오실 때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테라폼 임포트는 상태로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TF 스테이트로만 가져오고 설정 파일은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 아까 앞에서 보신 세 단계에서 설정 파일은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AWS 리소스가 있죠. 예, 웹이라는 서버 인스턴스가 있을 때 제가 이걸 테라폼을 갖고 오고 있어서 테라폼 임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상태에만 생겨요. 상태만 생기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설정을 지운 거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플랜을 때리면 이제 지우려고 해요. 제가 왜냐면 없잖아요. 없으니까 설정이 없으니까 이제 쟤를 지워서 실수를 하면 말짱에 있던 레가시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네. 최근 버전에서는 사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테라폼 임포트를 할 때 기본 그 리소스 정의는 해놓게 돼 있어요. 속성은 안 채워도 기본 정의가 없으면 임포트를 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수를 지워본 적이 있거든요. 실수를 지우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있고요. 이걸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면 상태만 있잖아요. 그럼 이제 테라폼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죠. 그 설정 파일을 실제 상태와 똑같게 계속 작성하는 거예요. 코드 설정 쭉 코드 작성하고 플랜해서 업데이트라고 나오면 또 수정하고 업데이트 나오면 또 수정하고 계속 해가지고 똑같은 상태 이제 변경이 없을 때까지 다 만들면 이제 작업이 이제 그 리소스를 가져온 거죠. 테라폼으로. 굉장히 길고 지루합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약간 이런 되게 반복 작업 같고 이러고 있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는 걸 한 번에 다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가져오신 걸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테라폼 설정 파일을 써보면요
AWS는 리소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화된 마법사가 없어요. 이건 코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하면 그게 물론 처음에 하면 뭐 이렇게 어려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AWS UI 왜 이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걔가 도와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테라폼을 쓰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람다를 만들면 람다에서 필요한 AI IAM 롤을 거기서 화면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아니면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 걸 갖다 쓸 건지 이런 뭐 선택한 셀렉트 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람다의 UI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IAM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테라폼으로 하면 그런 관련 도구가 그런 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람다만 만들면 아무도 권한 없는 그냥 람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S3 버켓에 로그 쌀래도 권한 줘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AWS가 내부에서 동작하는지 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WS를 되게 많이 이해하게 돼요. 전에는 그냥 잘 몰라도 대충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뭐 기본적으로 좋죠. 네, 저희가 쓰는 인프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건 저는 좀 어려워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딘가 이직을 할 때 면접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라포밍이란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도 많이 썼었는데 그냥 오픈 소스예요. 어떤 개인이 만든 오픈 소스인데 얘는 AWS만 지원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실제 AWS는 리소스를 테라폼 파일이나 TF 스테이트로 가져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포트로 상태를 가져오고 처음 보는 리소스는 그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얘로 TF 스테이트를 가져오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기 좋은 도구고요. 그래서 TF 스테이트는 아까 로컬에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걸 해보면 이제 원격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혼자서 쓴다고 하시더라도 원격에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리모트 스테이트라는 거는 테라폼 TF 스테이트를 원격 저장소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콘솔이나 S3가 전 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AWS 쓰면요. 뭐 etcd 같은 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 파일 자체는 이제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이제 백엔드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는데 락을 지원해서 동시에 같은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할 때는 이제 꼭 리모트 스테이트로 써야 되고요. 이제 설정은 이제 S3를 쓴다 하면 이제 테라폼의 백엔드를 S3로 지정해서 뭐 버켓이나 뭐 다이나모DB를 락 테이블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그 TF 스테이트를 원격에 올려놓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3 백엔드로 쓰면 이제 S3 버켓에 기본적으로 버저닝을 키는 게 좋고요. TF 스테이트는 되게 중요한 파일이거든요. 뭐 TF 스테이트를 롤백한다고 AWS 실제로 지워버린 AWS 리소스가 다시 만들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추적을 하려면 이 파일이 있어야 돼서 버저닝 기능을 켜두는 게 좋고요. KMS로 이제 파일을 암호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랑 연결하면 락을 연결해서 팀 내에서 이제 동시에 작업하다가 충돌나는 문제를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백엔드 설정할 때 자동으로 S3 버켓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지정을 해서 업로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TF 스테이트 파일이 점점 커져요. 당연하죠. 저희도 AWS면 AWS 리소스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점점 커져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플레이나 어플라이 할 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리소스를 다 비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TF 스테이트는 작게 나누는 게 좋아요. 작게 나누어서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도 TF 스테이트 간의 리소스를 참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리소스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시큐리티 그룹이 저렇게 보면 시큐리티 그룹인지만 알 수 있는 이제 아이디 같은 걸로 저희가 보통 쓰죠. 근데 이제 참조를 한다는 건 이제 변수처럼 실제 만든 리소스에서 가져와서 이제 아이디를 지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밑에가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분리됐을 때도 저렇게 계속 참조해서 쓰려면 리소스를 이제 가진 쪽에서 값을 노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값은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 코드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상태거든요. 이제 노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걸 이제 아웃풋으로 노출을 하고 아웃풋으로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고 어떤 리소스에 어떤 값을 내보낼지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이걸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죠. 가져오는 것은 이제 데이터라는 정의를 쓰고요. 이제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쪽에 올라가 있는 리모트 스테이트 파일을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 값을 다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래서 테라폼 리프레시를 하면 원격에서 그 값을 쭉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온 값을 이제 API를 정의할 때 시큐리티 그룹에 지정해서 쓸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VPC에 퍼블릭 아이디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시큐리티 그룹이 퍼블릭 시큐리티 그룹이 이제 아이디가 넘어오는 거죠. 제가 아이디를 외워놓고 있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점이 있고요. 이제 방금 데이터라는 정의를 보셨는데 저걸 이제 데이터 소스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 소스는 저는 좀 그래도 많이 쓰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이터 소스는 뭘 의미하냐 하면 보통 딴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딴 데 있는 설정 등을 가져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AWS에 있는 그 AMI에서 이제 최신 우분투 16.04를 가져오는 거죠. 캐노니컬이 그냥 새 버전이 올리면 당연히 새 거가 내려오겠죠. 저희가 그 아이디를 외울 필요가 없고 사실 AMI 그 코드를 보고 이게 무슨 버전인지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가져오면 계속 최신 거를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예, 당연히 밑에처럼 적는 것보다 위에처럼 적는 게 훨씬 읽기가 좋겠죠. 예, 그리고 AZ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 리전마다 AZ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AZ를 가져오면 이렇게 배열로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배열로 가져온 걸 이제 뭐 리전마다 하나씩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하면 그냥 AZ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작성을 하면 리전이 달라져도 사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네, 모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모듈은 테라폼에서 모듈이란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모듈이 뭐냐 하면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저희 뭐 라이브러리나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숨길 수 있죠. 내부 구조를 이제 사용한 사람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아까 AWS 리소스를 다 이해해야만 이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모듈을 만들면 이제 모듈을 작성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죠. 작성한 사람만 이해해서 그 모듈을 배포하면 이제 다른 조직에서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라는 모듈을 만들어 놓고 라우터 입삼 넣고 뭐 ELB 넣고 EC2 넣고 세큐리티 그룹 설정 넣고 이거를 이제 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전체 룰이다 하고 만들어 놓으면 각 서비스 부서에서는 그 서비스 모듈을 가져와서 필요한 뭐 이름 뭐 몇 가지만 설정을 하면 항상 똑같은 설정으로 이제 찍어내듯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모듈이란 마음이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템플릿처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듈 자체를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모듈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계속 찍어내는 형태가 되고요. 당연히 찍어냈으니까 템플릿이 개선돼도 옛날에 찍어낸 건 옛날 모양으로 남아 있죠. 이게 뭐 바뀐다고 쫙 바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모듈 구조를 보면 이제 폴더 안에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넣어요. 메인 TF에 여태까지 계속 보시던 그런 설정이 있고요. 아웃풋에는 이제 출력값하고 베리어블스에는 이제 입력값이 있어요. 그래서 베리어블스를 보면 이제 베리어블로 이제 그 값을 주면 이제 모듈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값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필수 값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옵셔널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변수로 이제 리소스를 정의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ALB를 정의하는 예제인데요. ALB를 이제 받아서 이름을 정의하고 서브넷을 이제 지정해서 이제 ALB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 결과값을 가져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만들어진 ARN, ID 이거를 이제 다시 내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LB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지금 간단한 예제였지만 이제 그래도 ALB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제 모듈이란 정의를 쓰고요. 모듈에서 이제 어떤 걸 만들지를 정의를 하고 이제 소스에 아까 그 폴더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네트워크 기치나 이런 거를 지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저 모듈에서 필요한 입력값, 베리어블로 지정된 값을 제가 지정해서 넘겨주면 이제
선언이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라폼으로 이제 저희가 했을 때 좀 주요했던 부분, 제가 썼을 때 주요했던 부분이라면 좀 정리 드렸는데,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에 인프라스테이지 코드를 하기 전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한테는 인프라는 그냥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안에 있던 거였죠. 근데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이제 이건 뭐 사람마다 뭐 취향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이제 되게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파악하기도 쉬워졌고 관리하기도 쉬워졌고, 이제 일단 그 코드니까 당연히 텍스트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많은 의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AWS에도 검색이 되지만 얘들 코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이제 많이 했던 게, 예를 들어 사무실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무실 대역 같은 게 어디 여기저기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전에는 사실 전에도 남아 있겠지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어디 남아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테라폼으로 내리고 나니까 그냥 깃허브에서 검색하면 그 해당 IP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 작업할 때 뭐 그런 걸 하나 찾았을 때 이게 딴 데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검색하면 이제 쭈룩 나오죠. 그럼 그거 다 같이 변경해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고요. 코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가 변경된 히스토리를 알 수 있게 됐어요. 당연히 코드니까 기술로 관리를 하겠죠. 요즘은 보통 기술을 많이 쓰니까 뭐 서브 버전이어도 상관은 없지만요. 네. 예를 들어 전에 웹 콘솔을 쓸 때는 이 시큐리티 그룹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 시큐리티 그룹이나 뭐 여기에 이 포트는 왜 추가된 건지, 누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잠깐 투자했다가 안 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쓰는 건지, 이거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뺐다가 장애 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 크게 뭐 보안상 문제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뭐 장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걸 변경하면 옛날 커밋 기록을 쭉 해서 블레임을 해보거나 하면 누가 추가하고, 이제 물론 당연히 그 히스토리에 잘 써야 되겠죠. 왜 커밋, 왜 이걸 넣었고, 뭐 관련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상황 설명이 있고 하면 알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 내용 히스토리 추적해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면 되죠. 이제 그런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인프라를 계속 관리하에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인프라를 변경하는지가 이제 기술을 관리하니까 회사 전체에 공개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이제 AWS 너무 크니까 AWS 인프라를 좀 뭐 가깝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이제 신경 안 쓰는 개발자도 있겠죠. 근데 신경을 써도 누가 뭘 변경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실수로 변경하던, 이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 변경하던 간에, 누가 뭐 S 그룹을 바꿔도 슬랙에 누가 써주기 전에 제가 변경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기 전에는 실제로 이게 변경됐는지 아니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랬는데 이제 테라폼으로 하고 코드로 관리하니까 당연히 이게 PR로 올라오고 작업한 내용 올라오고, 이제 적용됐을 때 적용된 걸 올라오고, 이제 계속 인프라가 어떻게 변경되고 여기에 어떤 변경사항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이제 다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막는다거나 이제 서로 충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드니까 코드 리뷰를 하죠. 뭐 이거는 뭐 팀마다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리뷰를 하니까 이제 인프라를 이제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장 뭐 쉽게 예를 쓰는 게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게, 그런데 시큐리티 그룹을 내가 용도가 필요한데 요만큼 다른데 비슷한 게 있는지가 모를 수도 있고요. 이제 새로 만들어서 올리면 코드 리뷰를 하면 그런 걸 막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차라리 그냥 이걸 쓰시면 어때요? 뭐 이런 논의도 할 수 있고, 인프라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개별이 자기 인프라를 적용하고 그냥 했는데, 코드 리뷰를 하니까 인프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점을 찾고 저희 이제 코드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가 불필요하게 복잡도를 낳을 수 있게 불필요한 복잡도를 만들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전체적으로 전과 다르게 이제 인프라가 좀 관리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프라가 그러니까 100%다 테라폼으로 들어오기가 쉽진 않는데, 레가시가 많으면 테라폼으로 관리하는 것들 부분은 최소한
큰 문제가 생겨도 진짜 최악의 경우는 다시 그냥 찍어내서 올려내면 돼요. 바로 몇 분 내에 그냥 올려낼 수 있죠.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 면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